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원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감이 계속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을 서둘렀는지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7만 쪽이 넘는 기록을 보았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심지어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상고심 선고일까지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을 장기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열흘 넘게 호주와 칠레, 미국을, 신숙희 대법관은 2주 가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일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참 멀리도 다닙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출장 중에도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비서실이 자료에 접근할 수도 없고 출장 기간에 기록을 검토했다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희대는 국민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물러나서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찌 이 나라 대법관 중에는 정의로운 한마디, 양심의 소리를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머리 환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면역력 높이고 건강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어리몰 최고 인기 상품이었던 순살 장어탕, 이거 따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세트로도 할 수 있는데요. 순살 장어탕은 이게 하나로도 두 분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건데 2개에 9,900원. 정말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쌍화탕도요. 이게 한 상자에 50포가 들어있거든요. 이 50포를 19,900원에 여러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드시면 아침에 한 잔 드시고 그러면 저녁에도 드시면 감기 뚝입니다. 그리고 홍삼 백년진고 더 나함 더불어 나누어 함께, 이거 제가 만든 이름이라고 자랑했지요. 이것도 하나에 29,900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구입하실 수도 있고, 이번에 종합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백년진고, 쌍화탕, 그리고 순살 장어탕, 이거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49,900원에 무료 배송하는 세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특가 이런 거 준비했을 때 여러분 구입하시는 것도 슬기로운 소비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환절기 건강 정어리몰이 책임지기 위해서 만든 종합세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뒤에 배경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제 우리 정치 1번지 배경에 쓸 수 있는 가을이 익어가는 사진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배경은 새벽 물결님께서 양평 물의 정원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요. 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진, 가을이 익어가는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뒤에다가 배경 시원하게 깔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양맘님께서요, 카페에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가을 사진 공모전 저도 한번 도전해 봅니다 하면서 단풍이 저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근사하지요. 예, 너무 예뻐서 못 썼어요. 그리고 또 담장에 낙엽이 지는 사진 보내주셨는데 직접 찍으신 건가요? 작가 수준이십니다. 작가신가 봐요. 예, 감사드리고요. 사진은 이렇게 직접 찍으신 것 같은데 직접 찍으신 사진 그리고 장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이대희님 댓글 주셨어요. 세상에 공짜 많습니다.
1. 구독, 2. 좋아요, 3. 알림 설정, 4. 댓글창에서 인사하는 거. 이 모든 게 공짜 무료입니다. 예, 좋아요도 공짜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 제가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요. 박정훈 대령이 곧 별을 달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에 장성 진급 인사가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임명이 됐어요.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은 대령급인데 지금 본부장, 차장 다 공석이지요. 근데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최상병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피의자 신분으로.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자가 이제 물러나고 그러면 아마 조사본부장이 되는데 조사본부장은 준장이에요. 별 하나 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보상 주어지는 거 너무 기쁩니다. 전화위복이 된 거지요. 사실 해병대 대령으로 수사단장하면은 거의 그 자리에서 예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바다향기님께서요. 앵커님, 정의가 승리하는 멋진 세상, 바람이 아닌 거죠. 너무 기쁩니다. 박정훈 대령님 별 다시고 국진당 박정훈도 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먹었는데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별 가로 열고 전과 크크. 사바이디님, 그렇지 않아도 박정훈 대령 양 어깨에 달린 별을 보고 싶었는데 좋은 소식 주신 앵커님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좋은 소식 들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서 올렸는데 이은주 반장님이 먼저 올리셨더라고요. 예, 참 기쁜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박정훈 대령 미리 축하드립니다. 별 달면 또 한번 축하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하니까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예. 속보부터 하나 다루고 갈까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했네요. 임성근 구속영장. 사실 왜 이제사 하는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해병특검이 그동안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확 이렇게 영장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광성 변호사님. 네, 뭐 이렇게 오래 기다리더라. 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야구도 보다 보면은 슈퍼스타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적인 홈런을 치면서 역전을 하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식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일단 뭐 보수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최상봉 사건의 본질은 그 어린 군인이 왜 구호 활동하는 동안에 그렇게 죽음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걸 방지 못했는가라는 것에만 집중돼야 되는 거지 왜 엉뚱한 거 자꾸 파냐 그랬는데 일단 핵심 임성근 전 사단장 과실치사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그 죽음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수사 결론을 내리고 드디어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구명해 주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동원이 돼서 윤석열이 야, 그거 하지 마! 빨리 보류해! 다시 빠꾸시켜! 라고 했는지를 밝히는 것, 그 길로 가는 것도 대거 지금 구속영장들이 줄줄이 릴레이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 계속 저는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임성근이자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병원을 좀 먼저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진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랬는데도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아직도 만난 일이 없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못하는 법한 사람인데요. 그동안에 자기 혐의 없다고 뭐 마치 기자회견을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 박성웅 씨가 직접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2년 이 사람하고 8월하고 9월 사이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임성근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났는데 이정필이라고 하는 주포죠. 주포하고 거기에 같이 동석했던 사람 얘기를 보면은
그 이종호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 우리 성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종호 씨를 강남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다 이러면서 서로 인사까지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멋쟁이병 카톡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고, 이종호는 VIP로 언급하기도 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비했었다고 하는 의혹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아직도 만난 적 없다고 딱 오리발 내밀고 있거든요. 근데 배우 박성웅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박성웅 씨가 사진 찍은 것이 공개가 되기는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임성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정리가 돼요. 이종호도 모른다. 임성근도 모른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만나서 저녁 먹었다. 그것도 이제 사진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사진이 딱 공개가 되니까 이종호하고만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 박성웅, 그 옆에 이종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임성근이 없으니까 이제 또 뭐 나는 아니다. 근데요, 임성근이가 11시 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진 안 찍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없다 이랬던 건데, 아니 배우 박성웅 씨가 뭐가 아쉬워서 이종근 임성근이랑 이종호랑 그 사진 찍었다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똘끼라고 하죠. 임성근 이자가 똘끼가 심하더라고요. 처음에도 조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가 먼저 와가지고 만나겠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쫓겨나고 또 그랬죠. 또 뭐 기자들 만날 때마다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나. 근데 왜 안 만났다고 거짓말을 할까? 물론 이종화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요,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단장은 그 지역을 벗어날 때는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포항에 있는 자가 서울 강남에 밥 먹으러 왔다.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근무지 이탈한 거예요.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회에서 거짓말 뻔뻔하게 했던 내용 한번 보시죠. 이종호 씨를 끝까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임성근 이종호 씨와 식사했다 배우 박성웅 씨가 진술을 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이 박성웅 배우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확인을 하면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종호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났어요. 박성웅 배우가 본인과 이종호 씨가 만나는 거 봤다. 같이 식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그럼 이종호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임성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허구가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포렌직에 임하는 것이 맞고, 그게 더 빨리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권유합니다. 근데 저자가 또 웃긴 게요. 핸드폰 비밀번호를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장 청구가 딱 임박해 오니까 이제 증거 인멸로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새벽에 드디어 핸드폰 비밀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라면서 자수를 했대요. 아니 그래서 임성근이 지난 8월에 특검에 출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종호 씨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이게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단순히 본인의 허위 주장인 것을 넘어서 앞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거나 참고인 진술하게 될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는 진술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한 요인이라는 거고, 핸드폰 증거도 어떻게 오늘 새벽에 갑자기 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구속 치료 효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거짓말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 감싸던 사람들이 윤석열 구속된 이후에 다 아니라고 그 말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빨리 구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성근이라는 인물, 이종섭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는 억울하게 숨졌던 최상병 사망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사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 했던 사람들, 박정은 대령과 같은 사람들에게 누가 외압을 가했는지, 즉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관된 부분, 그리고 국방부, 그걸 타고 와서 해병대까지 내려오던 이 거대한 음모를 이제 밝힐 계기가 된 겁니다. 법원에서 최근 내란 사건과 관련된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최상병 사망 사건은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많은 군 장병들의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군대에 갈 우리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부디 법원에서 구속을 시켜서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누군지, 누가 깃털이고 누가 몸통이었는지, 그리고 이종호라는 인물과 주가 조작과 김건희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구명 로비 의혹까지 반드시 밝힐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속 치료 효과 너무 좋은 표현.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꼬리를 끊으려고 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종호랑 모른다고 자꾸 굳이 애써서 왜 부인하려고 했겠습니까? 이제 이종호 오해합을 이제 부인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애써서 감추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고요. 좀 휴대폰 얘기를 하셨지만 임성근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어요. 압수수색 나왔을 때 그때 급하게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넣느라고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나도 안타깝다. 비밀번호 기억 안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비밀번호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비밀번호를 어디다 적어놓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떠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이자는 틀림없이 그 일반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비밀번호를 내가 하고 있었는데 깜빡 지금 잊고 있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다시 기억해 보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기억 안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수면 치료를 받았나? 갑자기 어디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비밀번호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완전 유레카야 뭐 발견했어요? 뭐 몰랐던 비밀번호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지금 맨 위에 윤석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종섭 있고 김계환 있고 임성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원 대령 하나를 죽이면 진실이 덮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참 어리석고 못된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뒤늦게 비밀번호 발견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임성근 이자는 그전에도요 조사를 받다가 막 서둘러서 전역을 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연금 받으려고 그랬던 건데 만약에 처벌을 받고 파면이 되면 연금도 박탈되죠. 날아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 경험하면서 정치인들이 의뢰인이 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이게 고소용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못 먹어도 고입니다. 이분들이 보면은 구석에 몰리고 핀치에 몰리더라도 일단 처음에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부인한 사람들은 더 세게 부인해요. 근데 지금 막 언론에서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고 막 구석으로 몰리고 갑자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가령 이번에 배우 박성웅 씨처럼 자기가 그냥 잡아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의 술자리를 봤다는 배우가 저런 얘기 할 줄 자기가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근데 저런 게 나오면 돌아서야 되는데 못 돌아서고 철저하게 기획된 스토리 안에서 계속 강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밖에서는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본인에게 자문을 이제 해주고 있는 변호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야, 이래도 되나? 괜찮을까 진짜? 이렇게 해도 아무 괜찮을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발발발발 떨거든요. 저는 분명히 좀 앞에서는 저러지만은 뒤에서는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실직고 하게 되면 본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는 거니까 자기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그 부분도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아마도 여기까지 정치적인 행보를 걷는 군인으로서 여러 잘못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이런 데서 잘못 처신했다가 혹시 보복당한 거 아니야? 이런 우리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까지 왔으면은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 하는 것이 본인 신상에도 좋고 그런 거지. 무슨 뭐 이제 와가지고 누가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뭐 보복을 당한들 지금 당한 것보다 더 당하겠습니까? 지금 사부 처리되는 것보다. 빨리 자수하고 광명 찾고 본인을 구명 활동하는 사람이 누군지 밝히는 것만이 감형의 길이다.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보스형님 TV님 저자도 내가 쓴 수법을
나도 비자금 숨겼다가 와이프한테 들켰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때 드디어 어디에 숨겼는지 생각난다고 하는 수법. 그러셨어요? 근데 임성근은 진짜 악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정오래 TV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임성근 그 부하들이 서로 간에 임성근 지시 때문에 절절매면서 그러면서 수중수색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들이 다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걸 다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수중수색 지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중수색 지시하거나 알았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었잖아요. 카톡방에 최상병이 숨지기 2시간 전쯤에 수중수색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정훈 공보실장이 카카오톡 사진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올리면서 어디 일면에 이 사진이 우리 해병대가 이렇게 수중수색 잘하고 있다는 사진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임성근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국회의원이 이 사진 보여주면서 카톡방 보여주면서 이걸 이래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카톡방의 전체 내용을 내가 파악하지 못해서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뺌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 확신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제는 진실의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시인 박노해의 살아서 돌아온 자라는 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다. 진실이 무르익는 시간이 있다. 눈보라와 불볕과 폭풍우를 다 뚫고 나온 강인한 진실만이 향기로운 사과알로 붉게 빛난다. 이제는 진실의 시간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했던 자들 다 진실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드러내야 할 시간이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7만 쪽이 넘는 기록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뭐 전자문서 어디 있어? 어떻게? 그랬는데 또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이 사건이 접수돼서 선고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에 대법관 2명이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을 그렇게 다닌 사실이 딱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간에 이거 봤다고? 그걸 믿으라고? 이 내용부터 다뤄봅시다. 종이 기록을 다 보아야 한다라고 답변했던 법원행정처장. 말이 바뀌었습니다. 전자문서로 보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로그인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자 로그인 기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84만 페이지는 어디로 간 겁니까? 기록을 봤다더니 오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권영준 대법관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호주, 칠레, 미국으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기록 봤다면서요? 이거 말고 다른 날 봤다는 건가요? 준비하는 기간, 뒷정리하는 기간 다 한다면 도대체 언제 이 기록은 보았다는 거죠? 종이 기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숙희 대법관은 또 더 과간입니다. 신숙희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출장이었습니다. 기록 봤다면서요? 종이 기록으로 봤다면서요? 아니 말이 바뀌어서 스캔해서 봤다면서요? 아니 말이 바뀌어서 전자문서로 봤다면서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자문서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은 올 10월 10일부터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기록을 어떻게 보고 이재명 사건을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하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는지 오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네. 지금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서는 종이 문서로만 보게끔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증거 기록 자체가 종이로 송부가 되고요. 법원 간에는. 그리고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했잖아요. 종이로 된 소송 기록만이 적법한 것이라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자문서라는 걸 스캔한 건데 그 스캔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증거 기록이라고 편철해서 낸 것을 누가 끈을 다 풀어가지고 스캔을 해서 PDF 파일 누구한테 대법관한테 주면서 혹은 법관한테 주면서 이게 수사기관이 낸 걸 스캔한 겁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편철되어 있는 그 증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도 다 그 복사를 언제 누가 했는지 기록을 남기면서 해야만이 이게 기록이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인정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심심해서 고리타분해가지고 아유 노인네들 모니터 보기 싫어 이래갖고 종이 기록을 보는 게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 기록이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공정성을 도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종이가 있니 없니 복사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전자문서로 했다 스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스캔했고 본 게 그게 지금 법제에서 가능한 거야 했더니 종이가 있고 어쨌든 우리 처음부터 접수되자마자 대법관 전원이 다 달려들어서 중요한 사건을 봤다. 그랬더니 야 해외 출장을 그렇게 길게 갔다 왔네? 아 해외에도 다 그거 보내주면 봐. 아니 그 종이 기록을 캐리어에 갖다 넣어도 캐리어에 열 몇 개를 들고 삼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왜 출장을 가냐 보면은 그 뭐 법률 교류 뭐 소송 교류라 그래가지고 야 다른 나라는 재판을 이렇게 하는구나 야 판사가 옷을 저렇게 입네 법정이 이렇게 생겼네 희한하네 이런 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라도 보니까 네. 칠레, 남아공, 호주, 아일랜드. 하하 이거 참. 그러니까요. 이걸 가가지고 호주, 칠레, 남아공 가서 뭐 아일랜드 뭐 왜 간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낸 의견을 보면 세계 최고 행정 법원 협의, 세계 여성 법관 협의라고 하는데요.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법원 담당하는 기자를 했었는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판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의 소위 총수 이것만 돼도 재판관들이 몸가짐을 너무너무 조심합니다. 변호인들도 안 만나고 기자들도 안 만나고 집으로 이거 뭐 조그마한 기록이나 가질 때 흘릴까봐 심지어 이런 것을 너무너무 조심하고 출장이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35일 동안 2명의 대법관이 13일 합산 26일간 해외로 다녀왔다? 사실상 이 기간에 출장을 갔다라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럼 왜 출장을 갔을까? 이미 결론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사건 기록 제대로 보지도 않고서 이재명 그냥 유죄로 해 파기환송시켜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밖에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13일이나 자리를 비우고 그럼 한 12일 정도 되는 기간에 7만 쪽에 달하는 것을 종이 기록으로 다 봤다? 이거는 판사가 아니라 정말 누구 말 따나 도사들이다. 아니면 궁예만 할 수 있는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이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할수록 국민들의 불신이 더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집요하게 대법원의 문제를 파고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던데 허술하게 조작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과정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정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들 납작 한번 보여드릴까요? 상고심 35일 중에 13일간 해외 출장 갔던 납작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나? 칠레, 남아공 가려면은 비행기 한 15시간 갖고도 안 되죠. 막 갈아타고 막 한 20시간 타고 그래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 20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기록만 보느라고 잠 한숨 못 잤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요. 만약에 자기들이 이렇게 13일 동안이나 그렇게 해외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 내린다 그럴 때 반대했어야 돼요. 맞아요. 제가 좀 더 검토하고 이거는 나중에 가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제가 검토할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맞거든요.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해 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갔다 온 사람밖에 누가 더 그 당시 현지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과거에도 우리 정부가 뭐 예전에 신문도 그렇잖아요. 이 파일 형태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거 다 스캔 뜨는데 무지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7만 쪽 스캔 뜨려면요. 시간이 한 100명 동원해도 열흘 만에 못 끝낼걸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시간. 근데 권영준 대법관은요. 3월 29일부터 갔다 왔어요. 그러면 스캔 떠가지고 그 사이에 전부 7만 쪽을 스캔 뜬 거를
열흘 정도 걸려야지 겨우 뜰까 말까 할 거라고 보는데, 아니 저는 열흘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봤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봤다고요? 기록을 어떻게 봅니까? 스캔을 어떻게 뜹니까? 법원 직원들 다 달라붙어서 스캔 떴다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는 지금 해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고요. 계속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이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앞부분에 왜 대법관 중에는 한 명도 양심의 소리를 내는 자가 없느냐 통탄했는데요. 그래도 현직 판사 한 명,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법관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대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판결문의 보충 의견에 썼듯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 그러면서 조희대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드디어 조희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판사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부장판사. 중앙지법의 부장판사면 상당히 그렇죠. 의미가 있는 자리죠. 그 대부분 이제 대법관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인 거고요. 제가 이 사안 관련해서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혼선이 있는 게 재판소원 도입 이야기가 뭐 찬반 토론이 있고 막 사심제를 도입하면은 위헌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상한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심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반박을 드리려고 이 얘기 꺼내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가 공권력이 행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관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근데 법원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자, 우리 헌법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인 거고 삼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말이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차치하고, 그거는 뭐 비공개로 한다니까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저히 기록 복사를 할 수 없는데 복사를 했다고 우긴다거나 해외 출장 가놓고 충실한 심리를 했다고 우긴다거나 이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 혹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그 재판 청구권의 정의를 헌법재판소가 내리고 있는데 충실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하고 기록 복사를 하지 않고, 우리 그림 그려지잖아요. 솔직히 자기들이 기록 안 보고 그냥 재판 연구관 중에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자, 우리는 이미 유죄로 결정을 했으니까 논리에 맞게 쭉 하나 판결문 뽑아봐 이래가지고 거수 찬성 오케이 가, 이렇게 했다고 저는 100%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판 청구권 혹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거니까 헌법재판소가 야,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지 마, 절차가 잘못됐어 라고 해서 위헌 선언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고, 이건 사심이 아니라 삼심과는 별개로 떨어진 독립된 심사 절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독일도 그래서 위헌 소원, 재판 소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겠죠. 법원이 이렇게 법을 어겨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절차 어기는 사안이 흔히 있겠습니까? 극히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으로 뒤집어지는 사안도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드물지만은 있을 때는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놔야 법원도 견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주저하지 말고 재판소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돼요. 쫄지 마세요. 위헌 논란이 있다고 자꾸 쫄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법률적으로 설명하셨으니까요. 저는 아주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괜찮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헌재 사무처장이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위헌 여부 판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법소원 가능하도록 헌법에 돼 있고, 재판소법 안에 법원 재판에 관해서만 제외되도록 돼 있으니까 법률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위헌 논란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헌법도 모르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헌재 사무소처장이 밝힌 내용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사법개혁 관련해서 다루려고 하는가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조의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법원이 우리가 흔히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법원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하는 법관들이 계속 나와야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조의대와 그 대법관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건 국민을 배반하는 겁니다.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사무실 쓰고 그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대법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엉터리였다. 잘못했다. 저는 그 대법관 비록 잘못했지만 존경하겠습니다.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용서받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뭐 구치소에서 성경 읽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생 거짓말이냐면 정말 윤석열이가 뉘우치고 있다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지 않고 성경 100번 읽고 그러면 뭐합니까? 읽기는 개뿔 뭘 읽겠습니까 이자가. 책이라고는 딱 한 권 본 놈이. 하나 더 다뤄보죠. 어제 국감에서 이제 법원장들 불러가지고 국정감사를 했는데 자꾸 이재명 대통령 사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본인들도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정말 양심,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렇게 막 그 압박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가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웃긴 게 국민의힘이 지금 법원에 대해서 간섭하고 국회가 입대는 거는 상권분립 위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또 빨리 판결하라고 쪼아요 또. 이거 도대체 논리적 정확성 전혀 없고 그다음에 서울고등법원장의 저 이야기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야 맞아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야.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심심해가지고 재판을 홀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판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건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잡겠습니다 하고 밀어놓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냥 결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 누가 무서워서 그렇게 압박받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헌법 규정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의미 왜 그런 규정을 우리 헌법이 두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런 헌법 규정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고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형사소출을 당하게 되면 기소가 되면 재직을 못한다. 그러니까 직무수행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외 시민들도 영향을 미치고 게다가 온 국민들이 선출한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자제되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자 기소를 언제 했느냐를 떠나서 이미 기소되어 있는 사람도 그 기소된 상태를 멈춰줘야 그 직무수행도 가능하고 대외 시민들도 영향이 없는 거죠. 그걸 감안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의 그 재판장이 공판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결단을 내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도 할 수 있는데요. 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 뭐예요? 추후 지정해놓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판사는 뭐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리고 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할 수 있니 안 할 수 있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재판관 하나하나가 법관 양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뭐 법원장이 할 수 있니 많이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말을 듣고 장경태 의원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시죠.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내란 외연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재량사항이다. 진행 가능하다라고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등 주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학설의 다수설인 건 알고 계시죠? 전 국민이 아마 이 답변을 다 돌려볼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저는 저 부분을 일단 조희대 일당이 작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하는 반격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인들은 국민회의에서 선출이 되든 말든 당신들의 목숨은 우리 법원이 갖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인 굉장히 기득권적인 오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경태 의원이 이제 발언했죠. 헌법 84조.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서 내란, 외환죄가 아니하고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제가 대선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헌법학자들 세미나에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미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대선 전에 이미 거의 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나와서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그것도 국감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이해를 듣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법원 행정처가 얼마나 힘이 세길래 이런 분들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법원 출입할 때 보면 법관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와 대법관들과 대법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라던가 대법관들이 다 법원 행정청이 예를 들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 법관들도 재판을 할 때 그 부분을 세밀하게 보는 거고요. 검사의 수사 기록만을 보지 말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법원이 그런 방향성으로 가능합니다. 즉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위해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쪽으로 대법관과 법원 행정처가 가야 되는 거지, 저렇게 법적 논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국정감사정에서 보여준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법원장의 저런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개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더 힘을 실게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저는 김대현 서울고법원장 얘기 듣고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판사 동일체 원칙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어제 내란이냐 아니냐는 걸 가지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대답을 못해요, 판사들이. 아니, 내란인지 아닌지를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럼 그 명분은 그거예요. 아직 직위원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대답을 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 재판부가 판단한 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필요하면 갖다가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만약에 대법원장이 판단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판사 동일체 원칙이 있는 것처럼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김대웅 원장의 어떤 태도로서 제가 볼 때는 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고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판사로서 적절한 답변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명쾌하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능한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사로서의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한 조심성조차도 없는 거다, 그냥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죽정님, 사법부가 너무 썩었구나. 내란도 판단하지 못하는 판사가 무슨 판사냐. 몽돌님도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도 못하는 게 무슨 판사입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요. 이번에 내란에 가담한 자들 다 벌 받아야죠.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그 보았던 것들, 검찰이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는지,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진실을 가려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니까 드러나서
고치는 것, 바로 잡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지요. 일단 재판소원은 당론으로 갈 것 같은데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이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 같아가지고는 당장에 저런 자들 그냥 싹 정리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지나치다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일단 대법관들 수라도 좀 늘려서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요 제가 잠깐 그 얘기를 좀 드릴까요? 오늘 그자들 뭐 출장 가서 검토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대법관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고 AI로 대법관 휴가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대법관의 휴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1년에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관 휴가 실태, 연 1일 내외, 업무 부담, 대법관과 재판 연구가 모두 상고심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고 휴가 사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직 내 분위기, 1년 중 하루도 휴가를 못 낸다는 판사의 푸념이 있을 정도로 대법관 및 재판 연구가 모두 극도의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법관에서 낸 자료가 아니고 AI가 얘기해 준 거예요. 요약하면 대법관은 업무 특성상 연 1일 내외의 휴가가 고작이며 실제로는 거의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법관 숫자 늘린다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단 하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휴가, 그러면 13일씩 칠레, 남아공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출장입니까? 나 같아도 차라리 휴가 안 가고 그거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 하는데 또 돈도 몇 천만 원씩 공금이 나가요. 자기 휴가 가서는 공금 못 쓰니까. 이런 식으로 해먹던 놈들이 무슨 사법개혁을 반대하고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법개혁안 좀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학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 소원을 도입하는 여부는 이제는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 정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재판소원이 도입이 된다면 국민들의 인권, 기본권이 더욱더 확대되고 신장될 것이다. 이런 많은 공감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건의한 대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다 학계를 비롯해서 실무계에서도 주장되어 온 내용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의 정신이 투영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더 기여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헌법 이론이고 또한 주류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 도입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사법개혁을 한다고 그래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소원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합니다만 아까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심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법원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이상 없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 판사가 어떻게 법을 어기겠어? 이 얘기예요. 예. 대법관이나 된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어기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됐잖아요. 법관도 죄 지을 수 있고 법 어겨가면서 이상하게 무리한 재판 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자, 지금 재판 소원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빌드업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또 유죄가 나오면은 그게 잘못 확정될까 봐 막으려고 사심을 도입해가지고 재판을 계속 미루려고 하는 거다. 혹시 재직 중에 재판이 진행되면은 확정되는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희한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재판 소원이라는 게 아까 제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법대 공사학번이거든요.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던 심각한 논쟁이었어요, 저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사이에 거의 감정 싸움까지 갔던 심각한 논쟁이었고, 논술 문제로 맨날 나왔어요, 저게. 재판 소원의 위헌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던 문제예요. 근데 저때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그 논리가 논리적으로는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항상 대법원의 마지막 견해는 뭐냐. 우리 헌법에서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인 판단은 대법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위반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최고 법원으로서 심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 뭐 재판부 구속차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대법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갑자기 대법원에 난입을 해가지고 재판에 관여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판결문에는 그 사람 이름은 빠지고 대법관 이름만 또 불려줘서 도장 찍었다고 쳐요. 이건 완전 무효인 날림 판결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법원이 그럴 리가 있나 이 사람아. 법 지키겠지 판사인데 그걸 못 믿는다고 이제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추진하는 건 20여 년 된 헌법학계 염원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2004년, 그러니까 공사학번이니까 2004년이면은 21년 전인데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고 있었죠? 그때는 성남시장도 안 했을 때. 성남시장도 하기 전인가요? 예, 예.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후보가 돼가지고 당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나온 거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2002년부터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요 2005년, 6년, 10년 부분까지 법조 관련한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이때 이 재판소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법부에 있어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직영 부장 판사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미 그때서부터 법관들의 비리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해야 된다고 오히려 법원에서 회의 열고 막 이랬습니다. 그게 지금 20년 전으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게 지금 법원의 모습인 거고 오히려 입법부에서 없는 걸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동안 해야 되는데 미뤄졌던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모든 재판에 다 불복하니까 다 뭐 재판 소원한다. 그게 아니라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된다거나 법원 재판이 헌법에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는 요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하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이거를 반박을 하려면은 정교하게 반박을 해야지 이게 얼렁뚱땅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1, 2심까지 가는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때까지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재판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걸 4심제까지 지금 만약에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심까지 갖고 가겠다고요? 그거 일반적으로 국민들 누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가가지고 질 것 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 그리고 법원이 판단할 때 심각하게 이건 문제가 있다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만한 정도의 결정이 나와야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지 사심제처럼 됐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갖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법관들이 35일 중에 13일씩 해외에 가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한테 보면서 대법원에서 나오는 모든 판단을 믿어라? 이거는 이제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가 지금 재판 대법원까지 올려갔는데 그중에 2명이 13일씩 13일씩 해외에 나갔는데 충실하게 이거 심리했다라는 말 믿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어리 PD가 발빠르게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걸 찾았는데 의미가 있는 해였네요. 그렇습니까? 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에 위치한 성남주민교회 지하실에서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서 이재명의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이 그런 해였네요.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해가 2004년인데 공사학번 상당히 의미 있는 학번이네요. 근데 저는 충격받는 게 부원장님 02년에 기자를 하셨어요. 네네. 누나 네. 엄청 동안이시네요. 감사해요. 이거 엄청 동안이시네. 방금 누나라고 그랬어요. 우리 누나 아니, 엄청 근데 동안이야. 제가 잠깐 연화 말씀드리면 밥을 잘 사줘야 좋은 그렇죠. 그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저희가 기자들하고 법관들하고 세미나를 했었어요. 막 새벽에 판결문 제대로 읽기, 판결문 쉽게 쓰기 이런 거를 기자들하고 토론했던 해였다고요. 20년 전 법관들이 오히려 더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모습 보면서 참 한숨이 나옵니다. 저는 언제 시작했는데 말을 못해지 못했어요. 훨씬 더 빨라가지고. 지금 이제 대법관 수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잖아요. 일단 1년 유예하고 1년에 4명씩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늘리게 되는데, 아니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번도 휴가도 못 가고 그렇게 고생이 많으시다며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다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도 대법관 수를 늘리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어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겨레 20이라고 인터뷰하면서도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실에서요, 실무에서 진짜 시민들이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1심, 2심 재판을 거쳤는데도 재판이 너무나 불리하고 부당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면서 변호사한테 어떤 얘기를 듣냐면요.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어질 확률이 100에 한 건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사건이 엄청나게 몰려 있어가지고 한참 있다 나와 3년이든 4년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구에서 한 달 만에 아이고 뭐 볼 것도 없어. 심리분속행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뭐 입구 초역에서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 재판은요. 2심까지가 끝이에요. 라고 변호사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우리 법에서 30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입에서는 2심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이 적체되면은 모두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2심까지가 사실상 마지막인 걸 대법원이 유도하고 있어요. 그걸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대법관을 이제 늘린다고 하니까 오늘 또 일제히 보수 언론들은 다 하는 얘기가 재판 지연 문제는 1심, 2심이 더 심각하다. 1심, 2심 판사를 더 늘려야 한다. 먼저 늘려라. 늘려! 그래! 판사를 다 늘리자고! 1심, 2심, 3심 다 늘리자니까요? 판사 수 늘린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판사예요. 판사들이 판사 수 늘어나는 거 되게 싫어해. 본인들이 편안해지는 걸 둘째치고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 희귀성, 고귀함, 그게 희석된다 이거예요. 맨날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수 늘리면 질이 떨어진다. 재판도 질이 떨어진다. 누가 그래요? 아니 많아 판사한다는 사람. 특히 지금 검사 문 닫잖아요. 검찰 문 닫으니까 그 검사하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지금 법원에 판사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줄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알아요? 충분히 더 뽑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죠. 사법개혁을. 전부 다 뭐 이렇게 공격을 위한 공격만 자꾸 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실무에서는. 제가 법원 현장을 봤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법관들이 본인들의 3D 직업이라고 그래요. 정말 제대로 판결을 하려면 그 사건 기록 보고 그렇게 하려면 잠을 거의 못 잔다고 하고 휴가는 꿈도 꿀 수 없다. 정말 3D 직업이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성 법관들이 늘어나는데 출산 중에도 이걸 보는 상당히 업무가 부담되고 출산휴가 가면은 이 또 재판 기록을 어떻게 넘겨야 되냐. 그래서 사실 법관 증언은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법관들이 더 충실하게 이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사실 확보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여전히 서울대 출신 남성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들어서 대법관들이 지금 한 해 상고 사건 4만 건을 도대체 어떻게 이 숫자로 다루느냐, 더 많은 대법관을 늘려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다문화가적인 경우에도 있고 지적 재산권 분쟁으로 해서
이 재판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위해서도 늘려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3D 하는데요. 3D, 3D.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면 다 3D예요. 그렇죠.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3D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늘려도 한 3,000명밖에 더 돼요. 판사가. 그게 뭐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5,200만 중에 3,000명 있는데 그럼 2,700명 있으면 좀 달라집니까? 뭔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력 이건 나눠지지 않겠다는 듯하고 비슷하고요. 재판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10분 재판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10분 이상 재판받기도 쉽지 않아요. 판사들이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고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재판관 한 명당 담당하고 있는 사건 건수가 3,000건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10건씩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뭘 가지고 10건씩 결정합니까? 그냥 재판연구관들이 보고서 올리면 그래 사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법관들을 좀 더 늘려야지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숙고할 수 있고 국민들 피해가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 그걸 못 늘리겠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으로 말하면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법관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추천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파면 결정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장이 아니라 소장 권한대행이었거든요. 소장 권한대행이 공교롭게도 전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도 그랬고요. 이정미 재판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법원 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아도 향판이라도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여성이라도 들어가서 우리 사회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기득권에 매몰되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 구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어떻게 하다가 없어졌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아. 그러다가 국민들한테 그러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법부 이러다가는 없어집니다. 지금 직위원 룸사롱 가서 술 마신 거 5달이 되도록 제대로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가 이제 드디어 불거졌죠.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기현 판사가 갔던 술집 얼마 결제했습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요. 얼마 결제했냐고요. 그 부분은 아니 그 얼마냐고요. 사생활과 관련되고. 아니죠. 얼마 결제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얼마예요? 그럼 100만 원 넘어요? 얼마입니까 정확히? 170만 원. 170만 원이요? 예.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것도요. 저는 윤리감사관인가? 저자 발언을 들으면서 지난번에 남부지검의 검사들 룸사롱 가서 접대받고 뭐 이렇게 n분의 1 나눠가지고 봐주고 이런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99만 원으로 99만 맞춰가지고. 원. 네. 그러니까 170만 원인데 뭐 직위원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뭐 한두 잔 하고 뭐 나오기 전에 갔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전체적으로 또 나눈 거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 안 되고 이대로 지금 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대법원 가지고 바뀌었잖아요. 원래 6만 원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검사 한 명당.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이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검사들한테 사실상 면죄부를 줬는데 검찰에서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처음에 상차림을 했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술 가격 그때 여성적 객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걸 판단해가지고 n분의 1을 하더라도 그때 참석한 사람은 전부 술값을 다 비용을 n분의 1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사실상 액수가 100만 원이 넘는 결정을 대법원에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어처구니가 없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사의 비위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청탁금지법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큰 건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판사들은 100만 원 이하만 맞추면 무슨 접대든 다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문은 직위원 판사가 더 잘못한 부분은 뭐냐면
그 자리에 잠깐 가서 동석해서 했다가 술 몇 잔 마시고 나왔다고 쳐요. 근데 자기가 진행하는 재판에서 나는 삼겹살에 소맥만 먹는다. 이것도 사주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법대위에서 자기가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미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으면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적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대법원 판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술 몇 잔만 마시고 와도 초기에 술이 나온 가격을 다 계산을 해서 n분의 1 해야 맞는 거고, 그것도 또한 윤리 규정에 그것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적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를 판단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냥 면죄부 주기 위한 발언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고 저희 법조계에서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화딱지나는 거지 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한두 잔 마셨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저게 의미가 있다. 저거를 양주 전체 뭐 술값이 170만 원이면은 그게 양주 용량이 뭐 900ml면 한두 잔이면 70ml에서 120ml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지가 먹은 만큼만 접대받은 걸로 해서 밑으로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똥거지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법조계에서 블랙 코미디로 돌고 있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이게 정말 두려워요. 정말로 법원 신뢰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저 윤리감사관 저자도 판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술집이 있길래 2명이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술집이라면 사실 외관상 들어갈 때부터 여성 접객원이 있다는 식으로 뭔가 암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술집이구나, 굉장히 술값이 많이 나오는 소위 양주 팔고 접객원 나오는 술집이구나 의심만 하지만 않겠습니까? 그 사진은 2명이 아니고 3명 아니에요? 3명. 네, 3명. 근데 아니 나는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놓고서는 뭐 삼겹살에 소주만 마신다? 그것도 사주는 사람 없다 그랬어요. 이런 거짓말을 지금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고요. 진짜 국감에서 이런 블랙 코미디가 된다라는 것 참 씁쓸합니다. 강덕수님 800원 초코파이는 유죄. 판사 60만 원은 무죄. 이게 니들이 말하는 법이냐. SEORI님 설이십니까? 일반 공무원은 3만 원 넘으면 법 위반이고 잘난 판검사들은 99만 원 접대를 받아도 괜찮냐? 강평화님 99만 원 검대리야 불기소 세트랑 어찌 이래 똑같냐?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네들한테. 이러면요 검찰 꼴 납니다. 예. 우리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사법부 무너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최후의 보루 무너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의대가 물러나야죠. 조의대가 물러나고 이제 그 자리에 정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정의로운 법관들이 들어서야죠.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놈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믿고 기댈 만한 구석은 하나 있어야죠. 끝으로 장동혁이 이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뭐 장동혁, 김민수 정상이 아니라고 제가 보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이미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고 이자들 때문에 혹시라도 남아있던 위원 정당 해산 여지가 사라지는 느낌인데요. 그 왜 윤석열 면회를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갔다 와가지고 한다는 말 뻔세가 정말 못돼 먹기 그지없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번 면회는 제가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들을 지킨 것이고 저는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습니다. 김현지를 덮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어제 저 얘기를 듣고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했어요.
저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다. 그때 민주당 면회가지 않겠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퍼붓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고요. 자기 행위의 어떤 합리성, 정당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순수하게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지금 아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그 내란 속으로 빠뜨렸던 윤석열이 1심 재판도 안 끝났는데 거길 가가지고 예의를 다하겠다고요? 이 도대체 누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으라고 해주지.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내외에서 굉장히 비판이 거세니까 그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인간적인 예의 이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민주당은 그런 일 없을 건지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진짜 치졸하고 너무 깜냥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인간도 아닌 것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는 거 그런데 인간도 아닌 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재밌는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김건희가 아마 경복궁 경회로를 갔던 것 같은데요. 이배용 지금 금거북이 거기랑 같이 갔던 것으로 보이는 그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이배용 옆에 김건희 저 폼 좀 보십시오. 저기 맨발이죠? 네, 맨발. 슬리퍼에 선글라스 쓰고 양팔 딱 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김승희 학폭 사건은 다루지도 못했는데 저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까? 전혜연 원장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한 나라의 국가교육위원장이었는데 근거부이나 갖다 바치고 축하 편지나 쓰고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배우자인 사람은 저렇게 슬리퍼 차림으로 경회로에 올라가서 선글라스 끼고 팔짱 끼고 뭔가 지시하고 순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건희는 예전에 종묘 차담회도 해서 이게 지금 신성해야 될 묘에 가서 뭐 하는 거냐 하고 왕궁 후손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국가유산을 지금 카페처럼 쓰고 본인의 지금 안방에서도 저럴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의 천박함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인 듯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윤석열 김건희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적으로 이용을 당했고 이 천박한 것에 활용이 되는지 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배용이 보냈던 그 편지가 사라졌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의해서도 김건희와 김건희 일가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천박을 넘어서서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 정말 야인시대님이 정확하게 써주셨네. 나 껌 좀 씹은 여자야. 아 이분 날카롭네. 푸푸님 저 차고 있는 시계 뭔지 알아봐야 됨. 그러네요. 그러네요. 콘스탄틴인가 뭐. 아니, 저는 슬리퍼가 더 먼저 눈에 띄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맨발 그 양발 신었는데 혼자 슬리퍼 그 미리 준비해 줬는지 신고 올라갔더라고요. 그것도 원래 김건희가 그 신고 다녔던 신발 같아 보이거든요. 참 그 여사님 발바닥 따를까봐 차가우실까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블리의 손자병법, 이번에 김병주 최고위원이 캄보디아에 다녀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3명을 구출해냈는데 그 생생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국열차님 슈퍼챗 2번에 걸쳐서 보내주셨는데요. 비리 무능력 국민의 뜻에 반하는 공무원 다 파면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봉천성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님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극우 기독교 정치인 토 나옵니다. 저도 토 나왔습니다. 예. 자, 일부 함께 해주신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강수영 변호사님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